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누이 때문에 이번에 일이 제대로 생겨버렸네요. 예전부터 쌓은 기분은 있었지만 사실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친하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신우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달라졌는데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천천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예전부터 생각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일이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시댁 얘기만 들리면 좋은 얘기도 없고 오히려 잡혀서 사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지는 부분이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고 난 뒤 사실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처음에 남편이 구애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착한 사람이 남자친구라면 저도 걱정하지 않고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던 관계였어요. 모든 연애가 끝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왠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받아주기가 힘들었기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만나게 되더라도 오래 만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상대를 찾아 연애를 하자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 연애관을 바꿔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초반에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 친구의 남자친구분의 지인이셨거든요. 자연스럽게 몇 번 같이 함께하는 모임을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그 당시 연애를 시작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받아주기는 힘든 부분이 연애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연락을 중요시했고 저는 적당히 서로 일정 공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맞춰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전의 연애 경험이 아픈 상처가 되다 보니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람을 피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믿지는 못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애를 시작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이고 로맨틱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는 남자였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기간은 크게 다툼 없이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렸던 신우이가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신우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예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인 제가 봐도 오밀조밀한 외모와 큰 키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아담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또 딱 보기 좋은 몸매의 소유자라서 누가 봐도 인기가 좋겠구나 싶었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다 보니 저를 만났을 때도 편하게 잘 대해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댁 식구다 보니 저는 편하게 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신우와의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5년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정식으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연애 때도 몇 번 신우이 남자친구가 바뀌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히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들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만나는 일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거리도 있는 편이라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 보니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랑 신우 사이는 돈독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신우는 사이가 돈독한 편이었거든요. 보통 오빠 동생이라고 하면 앙숙인 경우가 많은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종종 잘 챙겨주는 것 같아 따로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신우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자주 연락을 하기도 했고 신우의 축의금도 꽤 두둑하게 넣었어요. 이후에 잘 살 줄 알았던 신우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시작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서방님이 전화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신우가 저희 부부를 본다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준 것이었어요. 아, 예, 형님, 잘 지내시죠? 요즘 혜지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오늘도 형님네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제부. 안 그래도 왔다가 금방 나갔는데 연락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예, 부탁드려요.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더니 아직 안 와서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연락하라고 할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남편이 당연히 모른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왔다가 간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저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신우에게 전화한 뒤 상황에 대해 말해주니까 본인의 고향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저희 부부의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고향 친구를 왜 반대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번엔 저희가 봐준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추후 이야기를 서방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빈번히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고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봐주니까 시내에는 더 신나서 고향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더 이상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이죠. 아가씨, 또 저희 집 간다고 얘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서방님 전화 또 왔어요. 연락을 잘 해주시던지 왜 자꾸 저희 얘기해서 연락을 하게 하세요? 어머 언니,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제가 딴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워낙 고지식해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라도 나와야 제가 숨통이 좀 트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싫어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전 앞으로 편히 못 봐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아니 지금처럼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언니 말고 오빠한테 말하죠 뭐. 그리고 제가 남편 생각해서 오빠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걱정 안 하고 남편도 마음 놓고 있을 텐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줘요? 들려오는 신우 대답이 더 대박이었어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지금처럼 대답만 잘 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라고요. 본인이 친구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이 왜 신우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할까라는 것이겠죠. 결혼해도 친구를 만나는 걸로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 동성이 아닌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동성이 아닌 이성을 만난다고 하면 거부를 할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숨기고 만났는지 그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바로 터뜨리고 싶었지만 사실 가정이 달린 문제라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일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데요. 신우가 이런 부분만 빼면 사실 남편에게 너무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적으로는 남편에게 맡기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신우랑 같이 간 고깃집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맛이 좋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고깃집에 간 적이 없으니 고깃집이요 라고 갸웃당했는데 남편이 바로 선수를 쳐서 거기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했어요. 어영부영 잘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 모임이 끝난 이후에 남편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찰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물어보면 그냥 왔다고 하고 갔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제까지 계속 감싸줄 생각이야?
막말로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데 누가 허락해주냐?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몰래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친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워낙 인싸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걔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내가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면 쿨하게 허락해 줄 수 있어? 애초에 너는 그런 이성 친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바람이지. 그런 게 어딨어. 원래 이성 친구가 많으니까 되는 거고 나도 이성 친구 있어. 여보도 알잖아. 네가 굳이 둘이 만나지 않다가 만난다고 하면 그건 좀 의심한만 하지 않아? 내 동생은 원래 남자애들이랑 잘 놀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 잘해준 건데 여보랑 나랑 얘기가 안 맞으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본인이 신우를 감싸주기 위해 외식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하는 남편의 말들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방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신우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잘 지내세요?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매주 서방님한테 전화 오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쉬고 계시죠? 다른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되는데 허락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기 맞춰서 언니랑 같이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봐줬는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셔야죠. 언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제가 뭘 못했다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여행 갈 때 언니 오빠 얘기하는 거 말고는 잘못한 거 없어요. 막말로 제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겠다는데 쫌생이처럼 구는 남편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저 남편이랑 나이 차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와이프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오라고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그것도 못 해줄 망정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만 한다니까요. 그건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성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저희 부부 핑계 대면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신우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한테만 안 하는 거지 남편에게는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너무 봐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받아주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그 뒤로는 잠잠한 편이기도 했고 저도 거의 포기 상태라서 더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시부모님도 신우의 편을 들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 후회가 되긴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일이 한번 터지면서 이 사태에 대해 서방님이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던 신우를 서방님이 직접 데리러 온 거였어요.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거 어쩌겠어요. 그 뒤로 신우와 서방님한테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신우를 감싸면서 거짓말을 계속 받아줬잖아요. 그걸 알게 된 서방님이 신우가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런 거란 걸 알고 소송을 한 거더라고요. 그 결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쫓기는 신세로 집을 나왔다고 해요. 바람이 나서 헤어진 신우를 보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본인이 행했던 일이기도 하고 성인이 본인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지 저한테 신우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 일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혼을 잘했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냐면서 말을 했는데요. 남편 말로는 하나뿐인 동생이 갈 곳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새언니가 되어서 신우를 신경 안 쓸 수 있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까지 우리 부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니 기가 차다는 듯이 저에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신우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냉정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다 큰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해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가족이다 보니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 동생이 그런다 그러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이혼을 당한 사유가 바람이라고 하니 저에게는 더 좋지 않게 느껴졌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싫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건데 왜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그게 심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신우이에게 더 정을 줄 수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서방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게 좋으면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종종 신우도 만나면서 지내긴 했지만 항상 적당한 거리를 지켜가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친하게는 아니지만 종종 영화도 보고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니 거리가 좁혀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우가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는지 가족 모임을 유도하셨어요. 저야 뭐 미리 말만 해주면 괜찮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 말대로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 잘못인 만큼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얼굴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어보면 동생 생각 때문에 요즘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친오빠기도 하고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그랬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정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정보다 신우를 더 걱정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터지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우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계속 생활을 해오다 보니 취업이 잘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다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긴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의 돈을 주는 거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나가는 돈이 저희 공용 생활비에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남편이 쓰는 돈을 가지고 주는 거라면 딱히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저희 생활비의 절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신우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저희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 저희 생활비인데 왜 계속 받고 계세요? 그거 오빠가 저 쓰라고 준 돈인데 생활비인 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가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건데. 상관없진 않죠. 생활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도 공동으로 쓰는 통장에서 나가는 돈 모른 척하란 말이에요? 오빠가 써도 된다고 보낸 돈이라 저는 딱히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받는 것까지 언니한테 다 보고해야 되고 그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돌하게 저를 당황시키는 신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매달 당신 동생한테 나가는 돈 뭐야? 그게 봤어? 평소 내역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무튼 여보도 알잖아. 걔 혼자 지내면서 힘든 거. 게다가 여자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려고 했어. 여보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지.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나갈 돈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도와주면 더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너는 네 동생이었어도 그럴 거야? 생활비 그거 그냥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당신 동생 때문에 왜 우리 생활비가 줄어야 되는 거냐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현지 씨가 잘한 건 없잖아. 당신 그동안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 소름 끼친다. 그렇게 걱정할 땐 언제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음 달부터는 절대 이체하지 마. 내가 통장 매달 확인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매정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희 생활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요즘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더 모으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끊어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또 신우가 잘못되라는 마음에서 말한 건 아니었다고 잘 설득하니 그래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개인 돈으로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본인은 뭘 먹고 다니냐면서 말을 하는 걸 보니 더 기가 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보태주다니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니 본인처럼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실한 건 충실한 거고 금전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초반에는 다행히 제 말이 설득을 한 것 같았는데요. 간혹 본인의 용돈에서 보내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부족한 용돈을 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말을 하니 사실상 고쳐진 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돈을 보내는 거에 있어 제가 차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마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대도 커지고 뻔뻔해지는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큰 시누를 저희가 생활비까지 보태주면서 도와줘야 하죠? 예, 가족끼리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우리 딸이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해줬으면 그만큼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세아가, 너도 너무 예민한 것 같구나. 안 그래도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얼마나 힘들겠니?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30이 넘은 신우를 계속해서 뒷바라지할 순 없잖아요. 저희 2세 계획도 있는데. 그만해.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솔직히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혜지 씨가 그렇게 힘들다면 모르겠지만 집도 있고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죠. 그만해라. 더 얘기할 거 없으니 이만 돌아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해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해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30도 넘었는데 자기 앞가림 못하는 건 쪽팔리잖아요. 거기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한 건데 그것까지 저희가 감싸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당하다간 저희 집에서 산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저는 앞으로 신우이에 대해서는 일절 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 돈 관리는 알아서 하고 앞으로 터치하지 않겠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제가 하고 있었던 재테크 방법을 통해 돈을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남편이 제 벌이도 알고 어디에 나가는지 알다 보니 그런 걸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여유 자금을 만들 정도로 재테크가 잘 되어서 차라리 제 돈을 지키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제가 신우이한테 돈을 보내는 걸로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남편도 편해 보여서 딱히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있어서는 그것 말고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돈을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해도 제가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이 결혼 생활이 맞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다투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서로 각방도 쓰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구분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건 줄 알았지만 그건 오히려 남편에게 자유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사건은 그때 한 번 더 터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오래 살다 보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세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저희는 딩크족이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끼리 있는 게 더 좋다는 말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와 맞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예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다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도는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가지자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생기니 고민이 되어 진지하게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딩크족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을 때 저도 제 인생을 즐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신경을 안 쓰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의무적인 관계도 없으니 서로 편하고 뭔가 각자의 생활에 더 익숙해진 느낌이 들어 남편이랑 뭔가 서먹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터치가 없으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신우 때문에 트러블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서로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못 떼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연락 올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사람이 취미를 가진다는 거에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회 정도 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누군가와 잦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한 촉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주시하면서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여자와 있는 것을 포착했는데 초반부터 의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딱 그 사람 한 명이었고 나중에는 둘이 손도 잡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하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모임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만나는 일이 더 많을 거고 둘이 함께 본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발견하게 된 건 신우이한테 전화했다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신우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만나고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와 통화를 마친 신우이가 다시 전화해 사실 오빠를 만난 게 맞다고 이야기를 번복하니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때 알게 되었죠. 이런 패턴을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냐면 신우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를 하면서 넘겼잖아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로 딱 느낌이 왔네요. 조용히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가 시댁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딱 시부모님께서 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초반에는 저도 모른 척하면서 시댁을 가는 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터뜨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두고 변호사를 만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댁에 가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집 얼마 정도 하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니? 네, 어머님. 지금은 그냥 두고 나중에 좀 더 오르면 처분할까 해요. 그럼 시세가 높은 만큼 대출도 잘 나오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희가 담보대출 받을 만한 일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금리도 높은데 급하게 현금이 있어야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둘 생각이에요. 요즘 해지가 힘들어서 집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너희 부부가 조금 도와줄 수 없겠니? 그 집 담보대출 정도면 집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든든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죠. 어머니 잘 가지고 있던 집을 왜 나와요?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지 뭐니. 그거 혜지 씨 명의로 된 집이라고 들었는데 전세라뇨?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혜지가 밖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너는 여기서 전세냐 매매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전에 들었을 때 혜지 씨가 집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돈 좀 해줘야겠다.
난 늙어서 네 시아버지랑 집 한 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럼 혜지 씨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희는 절대 못 해드려요. 제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자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예전부터 혜지한테 뭐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니 가족이 네 남편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혜지는 가족처럼 생각해 본 적도 없니? 아휴, 정말 실망이구나. 그것도 담보대출 안 갚아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손찌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야, 그리고 너는 엄마가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네 탓이잖아. 우리 엄마 혈압도 있는데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야, 그렇게 돈독한 너희 가족 사이 너네끼리 하고 이혼 준비나 해. 너 얼마 전부터 모임 나간다더니 그거 다 바람 피우는 거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모아둔 게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너 신우랑 똑같이 서로 만난다고 말 맞추더라? 어이가 없어서.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야 할 사람은 너지. 그 집은 내 아들 명인데 어디서 그 집 주인 행세야? 아줌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제가 저 사람보다 벌이가 훨씬 좋아요. 집도 애초에 제가 해온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인 저인데 어쩌시라고요? 아들, 제 말이 사실이야? 네가 집회 간다며 받아간 돈은 어쩌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그대로 식당을 나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보 잘못 본 거야. 그냥 친구야. 친구 모임에서 만난. 내가 얼마나 등신 같아 보였으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그 짓거리를 했을까. 내가 하나도 모를 줄 알았지. 적어도 집에 데려올 거면 머리카락은 치웠어야지. 됐고 나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남자들이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남편 뺨을 내리치고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바람을 피워놓고 봐달라고 하는 게 사람인가요? 또 저 말이 더 싫었던 이유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도 딱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또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하니 답답했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신우까지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그야말로 불통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연락을 드려 사태에 관해 설명해드렸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신우를 감싸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족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도 처분해버리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셨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대로 집으로 가서 짐을 다 빼고 남편 짐은 밖에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저는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갑게 통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짐까지 이렇게 빼두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년 집으로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나 진짜 갈 곳도 없어. 그것까진 내 알바가 아니지. 끊을게. 아니나 다를까 짐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되자 저에게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고 카톡으로 답장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뿐이었어요. 본인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답답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 네가 좋다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살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이혼하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남편 돈을 받아가며 생활했던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본인 아들과 딸밖에 모르는 시부모님 밑에 있는 건 저도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저 스스로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도 잘 처분되었고 이혼 서류도 마무리가 되어 혼자가 되었는데요. 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빌딩까지 처분한 거야. 여보, 제발 나도 좀 살아야지. 내가 왜 네 밥벌이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미 남남인 주제에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진짜 이러다가 우리 가족 망할 수도 있어. 제발 여보,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지. 생각해서라도 그거만은 빼지 말아줘. 너가 진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 건물 원래 내 건물이고 네 것도 아닌 걸 왜 네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미 처분했으니 너도 네 앞길 네가 생각해야지. 바람 피우면서 이런 건 생각도 못했나 봐. 하긴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멍청이처럼 바람을 피우진 않았겠지. 혜지에 이어서 나까지 이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근심이 말이 아니죠. 여보, 진짜 기회만 주면 잘할게. 우리 그래도 사이 좋았잖아. 제발 그동안의 정 생각해서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제대로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던 건물들도 다 처분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저와 같이 살고 있으니 그동안 맡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급여도 챙겨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결국 남편의 월급은 제가 주는 입장이었던 거죠. 건물이 사라지면서 남편도 그대로 직장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마지막에 돌아설 때는 후회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 시누이가 바람이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남편은 그러질 않길 항상 생각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시누이에게 그동안 돈만 열심히 주며 본인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해둔 것인지 계속해서 문자로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저는 바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바람도 바람이지만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제가 뺨을 맞았을 때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 정이 떨어졌거든요. 또 저와 이혼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람이잖아요. 당시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신우 친구였기 때문에 더 충격이어서 이혼을 준비했던 것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신우가 소개해준 친구로 인해 바람이 나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다 나중에 집까지 얻으려고 했던 신우 때문에 저희 집은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어요.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 분할이 많이 되진 않았고 적당히 제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그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돈 관리를 따로 하게 되며 제가 시작했던 재테크도 잘 되다 보니 혹시라도 많이 나눠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이번에 정리까지 싹 하고 나니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지금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필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일 중 하나잖아요.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가정을 합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또 바람과 같은 일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혼으로 인한 것들도 많고 시댁으로 인한 것들도 많은 편이라 저 같은 일도 꽤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배려해줄 땐 몰랐던 부분들이 이혼 후에는 와닿았는지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부분들에 대해 차단해버리니 시댁에서도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시누이에게는 인색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시부모님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거든요. 남편이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님 건물에 거주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만 거래하다 보니 모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실까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고 이사갈 집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엄마께 말씀드려 이사 준비를 시켜드린 거거든요. 제가 구한 집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지 집주인이 저희 엄마라는 걸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이 필요해도 카톡으로 해서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저희가 시세보다 살짝 낮게 받고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만기 시에 나가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잘 지내시죠? 알고 보니 저희 집주인님이시더라고요. 왜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번에 연장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들, 딸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번에 연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연장을 임대인의 마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벌써 2번이나 연장해드렸고 그 이유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도 그러지 또 언제 붙을지 모르는 게 부부라는 거 아시잖아요. 법대로 하시고요. 저는 애들이 붙든 말든 상관없고 집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직접 딸과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네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차 싶었는지 저희 엄마에게 사과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이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사해서 저는 결혼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어디에 억압받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본인의 가족들만 생각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제 가족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면서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얘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져서는 안 되잖니. 앞으로 혜지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다시 받아다오.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것도 싫고요. 이미 제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잘 키우세요. 전 그대로 반품할 테니까. 넌 피도 눈물도 없구나. 어떻게 몇 년을 같이 산 남편을 이렇게 버려? 네 시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둘 것 같아? 이제 아저씨 아줌마 볼 일도 없는데 뭔 일이 나겠어요? 그거 아시죠? 방금 하신 말씀 범죄예요.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시면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 전화더라고요. 다시 남편을 받아달라는 거지만 사실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취업하긴 했지만 계속 전전긍긍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좀 더 좁은 집에서 아들과 딸까지 부양하며 살게 되셨어요. 보통은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이 많지만 여기는 반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에게 받던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뒤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아셨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저도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차단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차단해도 될 것 같네요.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배우자도 있지만 배우자의 가족도 잘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연을 끊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처음에는 신우 때문에 힘들었는데 갈수록 뻔뻔해지는 시댁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한번 갔다 돌아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변에서 자꾸 소개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당분간은 연애 생각도 없어졌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다행히 아이가 없는 편이라 빨리 끝나긴 했는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아이들이 있다고 한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혼 기간이 꽤 되었음에도 이혼하지 못했었는데 초반에는 이게 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정리를 하고 나니 아이가 없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혼 이후에 시댁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진 것도 있지만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이별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도 뭔가 허전한 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람의 증거를 모아두고 난 뒤에도 제가 바로 추진하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고 제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제게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연애 시절에 그 다정했던 모습이 그리웠고 또 어쩌다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말도 못하고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냅니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던데 제게는 아직 그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나 봐요. 지금은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지만 이맘때쯤이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혼해서 전 남편이지만 편하게 남편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건물 청소 일은 솔직히 그렇게 벌이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철없던 저는 어릴 때 청소일 하시는 엄마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적어오라던 종이에 엄마의 직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적기도 했었어요. 그 후 학부모 상담 때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오신 어머니가 제가 부모님 직업을 다르게 적어냈다는 걸 알게 되시고 나서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멋진 직업이 아니어서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적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청소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드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마는 홀로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들어오시고 부르튼 손으로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네요. 미진아, 너 저번에 문제집 사야 한다고 했지? 이걸로 문제집 사고 남은 돈으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힘들게 번 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문제집도 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던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행복하게 같이 살 거라고요. 엄마에게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저는 매일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부하다가 코피도 쏟아봤네요. 그동안 엄마는 건물 청소일 하시던 경험을 살려 작은 청소업체를 하나 차리시게 됐습니다. 겨우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덕분에 돈에 쪼들리던 우리 가정 형편도 숨이 좀 트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수능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밤새면서 공부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지 그때 점수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 덕에 저는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날 대학교에 합격한 걸 확인하고 저랑 엄마랑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서 꿈같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동안 힘들었던 걸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장학금도 받았고 졸업에 맞춰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아 바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엄마, 나 이제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돈 벌잖아. 그럼 엄마 청소일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어. 그동안 엄마 너무 고생했잖아. 아니야, 엄마 아직 건강해. 걱정 마. 그리고 좀 더 벌어뒀다가 우리 딸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싶어. 이때 엄마의 말씀에 전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 이후 저는 바로 회사에 입사해서 거의 쉴 틈 없이 바쁘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바빴었지만 직장 생활은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바쁜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입사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직속 상사가 주관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드디어 큰 건을 맡아보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큰 프로젝트였던 터라 다른 팀이랑 협업해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남편은 협업하기로 했던 팀의 신입이었습니다. 회사 신입 시절 남편은 선이 굵고 참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 외모에 눈길이 갔어요. 남편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내내 이어서 야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들 지친 채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오더니 에너지 음료를 사와서는 하나씩 돌리면서 다 같이 힘내자고 말하더라고요. 남편도 야근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파이팅 하자고 외치며 모두를 응원하던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가 일 나가시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스스로 절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니 그게 그렇게 새롭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남편이 야근하고 있으면 야근을 자처해서 같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가 생각이 들어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고맙다고 하면 그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야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이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참여했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됐어요. 이때 프로젝트가 끝난 후 남편이 제게 그동안 같이 야근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 야근할 때 같이 야근하면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솔직히 남편의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에 참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모시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런 곳보다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회사 근처 삼겹살집으로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겨우 삼겹살집이었는데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요.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전 남편에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였어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비싼 학비라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엄마가 대학교 학비를 전부 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학비에 대한 부담을 엄마 혼자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과외를 하면서 첫 해 대부분의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후 다음 해에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쉴 틈 없이 공부에 매진했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과제에 치이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꽃이라던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사귀게 되면 그게 제 첫 연애가 되는 거였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귀어도 될까라는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 사이에서 저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저도 모르는 새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남편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 정도 회사 사내 커플로 교제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딱 2주년 기념일이었네요. 그런데 이때 저는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과 사귀던 당시 이야기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때 남편이 꽤 부유한 집의 외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요. 저는 연애 초반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 집안 사정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집안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은 날 잠깐 고민하다가 제 집안 사정에 대해 전부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희 집과 우리 집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제가 말을 끝내니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자기 얘기 들어보니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홀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짜 멋지시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근데 자기랑 우리 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실 것 같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마.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참 안심했던 게 생각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 남편의 말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하는 말들이 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잘해야지 생각했어요.
프로포즈 받고 며칠 되지 않아 남편이 부모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이때 남편 부모님을 처음 뵈러 찾아간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서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 잘하고 착하고 예쁜 아가씨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여자라곤 통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올 줄은 몰랐어. 제가 그날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반겨주시니 긴장도 풀리고 어찌나 마음이 안심되던지요. 처음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모님께 말씀드려 놓겠다고 했기에 시부모님께서 제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 것과 어머니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부모님은 제 집안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시부모님의 물음에 차분하게 전부 다 대답해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은 표정이 좋지 않아지셨어요. 남편 얘기를 듣고 제게 기대가 크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기대에 차지 않아 탐탁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 후 무슨 얘기를 해도 어색한 분위기만 이어지다가 결국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첫 인사를 마쳤네요. 저는 남편이 절 데려다 주겠다고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나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자기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거 말씀 안 드렸어? 저번에 자기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 아, 그게 회사 일이 바빠서 말씀드린다는 걸 내가 깜빡 잊었네. 바빴어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 자기 부모님 표정 안 좋아지시던 거 못 봤어? 내가 미안해. 근데 뭐 어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원래 자기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때 조금 쎄했지만 진짜 바빠서 깜빡 잊은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시부모님은 정말 제가 마음에 드셨던 건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엄마를 뵈러 가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엄마를 뵙자마자 큰절을 올리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미진이 남자친구인 이현우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 미진이에게 정말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 무슨 큰절까지 하고 그래. 얼른 일어나요.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약간 당황하셨지만 그리 싫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를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정말 싹싹하게 말을 잘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다 기분이 좋을 정도로요. 엄마는 남편의 그런 말과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내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 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무례하게 말하실까봐 신경 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께서 엄마에게 청소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 은근히 물으시더라고요. 예비사돈께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작은 수준이라 사업이라 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네요. 엄마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달라지셨습니다. 약간 비웃는 것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사업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 쉬운 게 아니긴 하죠. 보는 눈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말이에요. 원래 이 사업이란 건 말이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금방 망하고 돈 다 날리는 거지 뭐. 아, 예비사돈 혹시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써보셨어요? 말투가 꼭 저희 엄마를 가르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그런 건 표정이나 행동으로 티가 나잖아요. 시아버지께서 그만하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밤새도록 말하셨을 기세였어요. 저희 엄마는 상견례 내내 웃고 계셨지만 저는 옆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엄마, 사업 규모가 무슨 상관이야. 홀로 미진이를 이렇게 멋지게 키우신 대단하신 분이야. 남편이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안 했으면 저는 그날 엄마 손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항상 자신이 제 편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요. 왜 남편은 그때 내 편을 들어준 걸까? 그것도 다 연기였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헛기침을 하고 그 후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왜 괜히 그런 말을 하냐고 애들끼리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고요. 그 후 상견례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전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에게 왜 본인이 먼저 부끄럽다고 말하냐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사실인데 뭘. 그리고 엄만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이서방 얼마나 멋진 남자니. 시부모님이야 어떻든 간에 남편만 너 사랑해주면 돼. 사실 전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결혼을 엎어야 하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편 들어주는 남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중심도 잘 잡아줄 것 같고 언제나 제 편이 돼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다시 결혼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는 생각보다 별다른 잡음이 없었어요. 혼수는 남편이랑 제 돈으로 반반했고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덕에 남편 돈까지 포함해 6, 제 돈에 엄마가 도와주신 돈 합쳐서 4 정도에서 구했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됐어요. 이제 남편이랑 둘이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 180도 바뀐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본인의 모습을 드러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은 결혼 후 이상하게 점점 짜증이 늘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저녁엔 회사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짜증내고요. 퇴근 후에 몸 힘든 거 꾹 참고 기껏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식사 차렸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때는 욕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저한테 짜증내면서 간간히 욕을 섞어서 말하기 시작하더니 한두 달 뒤에는 무슨 말만 걸면 자연스럽게 욕을 섞어서 대답했어요. 처음 남편에게 욕을 들었을 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울면서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해도 남편은 내 맘대로 말도 못하냐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럽고 정리가 안 돼 있냐고 화를 내면서 저한테 집안일 좀 신경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왜 나한테만 신경 쓰라고 해? 이 집에 나만 살아? 당신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 둘 다 같이 신경 쓸 일인 거지. 난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리고 집안일은 자기가 더 잘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똑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럼 저라고 안 바빴겠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자기가 더 잘하니 조금 더 신경 써달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화내면서 너 왜 이렇게 집안일을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좋게 들을 수가 있나요? 저는 결혼 후 너무 변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이 부분을 시어머니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심각한 얼굴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좀 듣는데 대충 들으시고는 별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예, 너 우리 아들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었니? 그럼 그런 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내는 결혼하면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어머니, 제가 현우 씨 좋아서 결혼한 건 맞지만요.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는데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리는 것 같았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그럼 어머니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셔서 시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던 사업 기어코 하시고는 다 말아먹으셨냐고 소리 지르고 싶던 걸 꾹 참았네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께서 불쑥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짐까지 싸서 오신 모습에 시아버지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집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본인 집에 절대 안 돌아가실 거라고 난리치시는 걸 기분 풀어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몰래 사업을 벌이셨다가 망하신 걸 시아버지께 들키셨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시아버지께서 매번 반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시아버님 몰래 원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해버리신 거죠. 근데 시아버님이 모아둔 비상금을 빼서 사업 자금으로 쓰셨고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시던 시아버님께 그 사실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싸우시다가 사업이 몽땅 망한 것까지 다 들통이 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가 오고 가다가 시어머니께서 성질이나 짐을 싸서 가출해 저희 집에 오셨던 겁니다. 그때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곧 가시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넘게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실 기미도 안 보이셨고 남편은 곧 집에 가시겠지 말만 했죠. 게다가 계시는 동안 자꾸 집안일에 트집을 잡으시고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탓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이 회사 다닌다고 여자가 집안일에 신경 하나 안 쓰면 못 쓴다? 너희 어머니는 청소를 하신다면서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써주시고 뭐 하신다니? 가끔 와서 청소해 주시면 편하고 좋을 텐데. 은근슬쩍 친정엄마를 낮잡아 보는 말을 하시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집안이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를 보시면서 청소기는 하루 2번 돌려라. 그 다음에는 물걸레질을 해야 한다. 빨래도 하루에 1번은 돌려야지 등등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셨어요. 결국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직접 나서서 두 분을 화해시켜드렸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땐 정말 속상해서 누구든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어디에 말해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이 들어서 속에 쌓아놓고만 있었어요. 그렇다고 친정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이런 일로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 항상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바뀐 모습 때문에 속상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탓이었는지 남편을 참 많이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줄 알아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꾹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회사 그만두고 뭐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 거야. 이전부터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도 있고 계획도 이미 세워뒀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큰일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해?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참나, 야, 내가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건데 그걸 너한테 상의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사업해서 회사 다닐 때보다 돈 더 많이 벌면 좋아할 거면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원래부터 회사 체질이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처럼 사업하기 전에 잠시 사회 경험차 회사에 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얼마나 답답하던지 가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두드렸는지 몰라요. 사실 이맘때쯤에 남편은 주말마다 자기 대학교 동창들과 자주 술자리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으로 크게 돈 번 친구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사업 얘기를 듣고 와서는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하며 자꾸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헛바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성공하셨으니 남편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감각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일도 잘했고 능력도 있으니 사업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회사 일과 사업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너무 갑자기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알아보고 계획도 더 자세하게 세운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한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남편에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저한테 말한 그대로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대출도 알아보고 가게 자리를 찾아본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며칠 만에 사업 준비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간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사업 시작 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생활비는 못 보태겠다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저희는 생활비 금액을 정해두고 각자의 월급에서 반반 나눠서 지출한 뒤 남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으니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 모아둔 돈은 전부 사업 준비에 쓰고 있었으니 결국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제 월급으로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남편은 적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대출이 잘 안 됐는지 사업 자금이 모자랄 것 같다면서요. 그건 안 돼. 그 적금은 나중에 우리 애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모아뒀던 거잖아. 어떻게 사업한다고 그걸 건드릴 생각을 해.
솔직히 남편의 사업 준비가 믿음직스러웠다면 저 그 돈 사업 자금으로 쓰는 거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걱정이 됐죠. 남편은 사업 준비한다 말하면서 장장 2년을 놀고 먹었습니다. 제가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사업 아이템은 물어볼 때마다 자꾸 SNS에서 유행하는 품목으로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식인데 누가 적금까지 깨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에 동의하겠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하자 엄청나게 짜증을 냈습니다. 넌 진짜 남편 뒷바라지 해줄 생각이 없냐? 이럴 땐 네가 먼저 적금 깨서 이 돈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면서 남편 기도 살려주면 얼마나 좋냐?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적금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저는 그에 맞서 반대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하고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 너 현우가 돈 좀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니? 집안에 들어오는 돈이 다 네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아들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해? 어머니, 저도 현우 씨가 본인 돈 쓰겠다면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놓은 적금을 자꾸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제가 계속 적금 깨는 걸 반대하자 시어머니에게 제가 본인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남편의 사업 얘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걔가 사업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해줘야지 반대하면 못 쓴다. 결혼 전이야 몰라도 결혼했으면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적금이야 하나 또 들어서 지금부터 모으면 되지.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나는 걸 꾹 참고 이 일은 저랑 남편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제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하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게 적금 이야기로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의 닥달을 못 버티고 적금을 해지해서 전부 남편에게 줬어요. 이때 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자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사업하겠다고 말한 지 2년 반 만에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두 달 반짝 잘 되는가 싶더니 별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사업을 시작하니 돈 들어갈 곳이 더 많다면서 저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하기에 저한테 말하지 말고 차라리 시댁에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도와달라 하면 시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 친구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업해서 성공했는데 난 부모님 힘 빌려서 성공하면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업이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남편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고 한 소리 했더니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길래 그날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한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이대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먼저 사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으려고 장도 봤죠. 근데 마트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친정엄마를 마주친 거예요. 엄마 어쩐 일이야? 온다면 온다고 말하지. 말도 없이 언제 왔어? 그냥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잠깐 왔지. 지금 퇴근한 거야? 거기서 엄마랑 만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예기치 않게 엄마를 만나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절 바라보는 엄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장 본 건 전부 차에 실어놓고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근처 한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요즘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냐 물으시더라고요. 전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아니, 며칠 전부터 자꾸 이서방이 전화해서는 장모님 돈 좀 있으시냐고. 자기 사업하는데 돈 있으면 자기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난 또 너희 사정이 많이 안 좋은데 말하기 어려워서 투자해달라고 돌려 말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하시면서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 씨가 엄마한테 자기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날 전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돈 빌려주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하는 사업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요. 물론 엄마가 부부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저보고 이해해주라고 말하셨는데 이미 적금까지 깨서 다 줬다고도 말씀드리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마치고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이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시부모님한테는 말 못하는 걸 친정엄마한텐 요구했을까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전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어? 뭐? 나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 투자해달라고 했지. 아니, 그리고 어머니도 계속 청소일 하시는 것보다 사업 투자하시고 내가 이익 내서 드리면 청소일 안 하시고 편히 먹고 사실 수 있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 말 그대로 시댁에 가서 얘기해.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엄마 그렇게 챙겼다고 투자 이익 같은 소리를 해? 저는 남편 말에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 친정엄마 생일은커녕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챙긴 사람이었거든요. 저보고 시어머니 생일상은 꼭 차려야 한다고 닥달하고 매일 안부 전화 드리는 것까지 요구했으면서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한텐 안부 전화 한 번 해달라는 부탁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명절 때도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라 멀고 시댁은 10분 거리라 가까우니 시댁 먼저 가자고 하고는 꼭 시댁에 도착하면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피곤하다고 친정은 나중에 가자고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친정에 가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생각은 전혀 안 하던 남편이 엄마한테 투자 이익 운운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남편은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냐. 장모님까지 포함해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자꾸 되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다 변명이잖아.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 혼자라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잘 된 게 뭐가 있어. 당신 모아놓은 돈에 대출도 받고 잘 붙고 있던 적금까지 깨서 사업에 탈탈 털어넣었는데도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미래는 무슨 미래? 와, 이젠 대놓고 무시하네?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사업 성공하면 너한텐 단 한 푼도 안 쓸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렇게 몇 번 언성이 오고 간 후부터 저는 남편이랑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제게 본인 사업에 대해 제대로 말해준 적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너무 실망해서였어요. 게다가 두고 보자는 말까지 들으니 그게 부부 사이에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이날 이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먼저 말도 안 붙였고 남편과 쭉 냉전 상태로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주 뒤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딸 내일 생일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은데 괜찮지?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제가 다음날 생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과 있었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제 생일도 잊어버렸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괜찮으니 밖에서 외식하거나 아니면 제가 엄마 집으로 가겠다고 한사코 말렸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너희 사는 걸 통 못 봐서 겸사겸사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 후에 저는 남편한테 내일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오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내일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밥 한 끼 해주고 싶다고 오신대.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에이씨 하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겨우 네 밥 한 끼 해주러 오신다는 거야? 아니, 사위가 힘들어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 집 공동명의지만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알지? 나 내일 니네 엄마 볼 기분 아니니까 내 집 오지 말라고 해. 굳이 오실 거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집 밖에서 만나든가. 뭐? 너네 엄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됐고. 그리고 이전에 니네 엄마 한 번 오셨었는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청소일을 하셔서 그런가 몸에서 쓰레기 냄새 나는 것 같던데 노인네가 남의 집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좀 씻고 와야지. 그 말을 듣는데 머리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청소일 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이런 모욕을 들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전 남편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례하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모욕을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냐? 막말로 니네 엄마가 지금 내 말 직접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은 니네 엄마가 했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던데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거기까지 들으니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로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때도 말이 목에 턱턱 걸려서 엄마에게 다 말은 못하고 남편이랑 조금 싸웠다고만 말했죠. 그러다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못 보던 샴푸랑 바디워시가 종류별로 엄청 많은 거예요. 엄마, 화장실에 샴푸랑 바디워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다른 거네? 그게 엄마가 청소일을 해서 그런가? 몸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신경 쓰고 있어. 뭐가 뭔진 잘 모르고 그냥 향이 좋다는 거 여러 가지 사봤지 뭐. 그때 엄마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탁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비누 하나로 몸 씻으시면서 아끼시던 엄마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샴푸며 바디워시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엘리베이터에서 엄마와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엄마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엄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저한테 처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저는 엄마를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엄마와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힘든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풀어져서 그랬던 건지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속내를 엄마한테 다 털어놓게 됐어요. 엄마는 그동안 그렇게 네가 힘든 줄 몰랐다고,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자신이 사람을 너무 잘못 봤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이때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제 속내를 감춰두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그래, 우리 딸 잘 생각했어. 그런 몹쓸 놈이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다음날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주 태평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이 웃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내민 이혼 서류가 남편에게는 꼭 장난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혼 서류 작성해서 도장 찍고 연락하라고 말하고 그대로 다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 저희 이혼을 반대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죠. 남편이 말 좀 세게 했다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너 편하자고 내 아들 이웃남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좀 참고 살아. 어머니, 저 참을 만큼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참으라고요? 저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엄마, 나도 얘랑 더는 같이 안 살고 싶어. 뭔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도 없고 이렇게 독한지. 그리고 얘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엄마가 몰라서 그래.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너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얘가 이렇게 말해? 그 조금 되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이래서 없이 자란 애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너 사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동안 현우 얘기 듣고도 내가 너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네. 그냥 당장 이혼해. 끝까지 시어머니는 제 집안을 무시하시더군요. 이후 저는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집 문제까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결국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와중에 남편에게 심각할 정도로 큰 빚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은 무조건 크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탓에 생긴 구멍들을 대출로 받아 메꾸고 적금도 깨서 썼는데 사실은 이미 그쯤에서 다 말아먹었던 거였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지 그걸 제게 숨기고 개인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받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저는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남편의 빚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일을 벌였겠지라고 그냥 제 마음 좋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 이혼 서류 제출 날이 됐고 저는 엄마랑 같이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혼자 나왔더라고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얼른 제출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쌩 가버리려는 남편을 엄마가 불러 세우고는 서류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이보게, 이거 집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하게. 뭔데요, 이게? 집 가서 확인해보면 뭔지 알 걸세. 명심해. 연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야. 남편이 본인 차 타고 가버린 뒤에 저는 엄마한테 그 서류 봉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곧 알게 될 거라고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정말 엄마 말대로 저는 곧 그게 무슨 서류 봉투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와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의 말을 듣고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게 전부 차용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엄마가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벌어둔 돈이 사실 꽤 되셨는데요. 청소업체 운영하시면서 번 돈뿐만 아니라 투자하신 걸로 차익도 보셔서 돈을 상당히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지냈던 개인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남편의 이름이 나왔고 남편이 크게 사업을 벌였다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엄마는 자기 사위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게 안타까우셨대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는 말과 남편이 이전에 보여줬던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이 겹쳐서 고민하시다가 저랑 남편 몰래 엄마가 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갚아주고 차용증을 넘겨받아 남편의 빚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거였죠. 자네, 언제부턴가 빚독촉이 줄어들지 않았었나? 자네가 우리 미진이 남편일 때는 내 이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혼했으니 남인데 이 돈 꼭 받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부터 3일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다 쳐서 갚게.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장모님, 이러시면 저 망합니다. 정말 못 산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장모님. 장모님이라 부르지 말게. 우리 딸이랑 자네랑 이제 남남인데 내가 왜 자네 장모인가. 그리고 난 절대 못 봐주겠으니 3일 안에 갚던지 법대로 하던지 알아서 하게. 그 후부터 남편은 저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제발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건지 그동안 제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두고 보라더니 지금 이게 두고 보라던 꼴이냐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꼴딱 밤을 샜습니다.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제서야 왔는지 몸살이 나서 일주일 동안 앓기도 했어요. 몸 좀 추스르고 엄마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앓는 동안 남편이 돈을 갚은 모양이더라고요. 3일이라는 기한에서 좀 지나기는 했지만 남편은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았다네요. 들리는 말로는 남편은 엄마에게 돈을 갚기 위해 시댁에서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빚이 남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팔아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은 사업을 접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지금 또 사업할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요. 가끔 남편이 생각날 때면 머리가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엄마를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나고요. 그래도 이제는 더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엄마랑 잘 살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저와 엄마의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